자, 안녕하십니까. 사회문제탐구 자료수집 방법 첫 번째 시간을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양적 연구 방법에서 쓰이는 자료수집 방법인 질문지법하고 실험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질문지법 먼저 설명을 드릴 텐데요. 질문지법의 의미는 무엇이고 또 질문지법의 장단점은 무엇이고 그것의 방법은 또 무엇이며 이런 것들이 너무 정형화돼서 보다 보면 학생 여러분들이 볼 때 이게 잘 이해도 안 되고 지금 약간 이해도 안 되고 암기도 안 되고 하는 경우가 많아요. 물론 우리가 질문지법에 관한 것들을 암기를 해야 되는 부분이 있는 건 아니죠. 우리 사회문제 탐구에서는 그거는 사회문화를 배우는 학생들에게 암기가 조금 필요한 부분일 수 있겠지만 아무튼 선생님이 지금 하고 싶은 이야기는 질문지법에 대한 선생님이 강의를 시작을 할 때 또 자료 수집 방법에 대한 강의를 할 때에는 워딩 중심으로 하겠습니다. 워딩이라고 하면 단어 또는 짧은 문장 그런 걸 통해서 질문지법에 대한 설명을 이어나가겠다는 뜻입니다. 바로 시작을 해볼게요. 질문지법의 첫 번째 워딩입니다. 양적 자료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우리가 양적 연구 방법에서 쓰이는 질문지법 같은 경우에는 양적 자료라고 볼 수 있어요. 양적 자료의 반대말은 뭘까요? 질적 자료죠. 질적 자료 같은 경우에는 심층적 이해를 하는 또는 해석을 요구하는 그런 자료들이지만 양적 자료는 축적할 수 있죠. 축적할 수 있죠. 여러 자료들을 이렇게 축적을 해서 그 데이터로부터 어떤 해석을 이뤄내는 거기 때문에 질문지법은 양적 자료라고 분류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 표본의 대표성이 중요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질문지법은 우리가 설문지라고 생각하면 돼요. 설문지를 예를 들어서 우리가 어떤 사회 문제 현상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모든 관련된 사람들의 설문지를 다 돌리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죠. 현실성이 굉장히 떨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표본이라는 것을 사용을 하는데, 자, 표본이란 무엇인가? 예를 들어 어떤 여러 통계 자료를 사용을 할 때 어떤 한 집단 속에서 그 일부를 뽑아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부를 뽑아내서 쓸 때 그것들을 표본이라고 하는데, 예를 들어 어떻게 할까요? 성인 남자를 모두 조사해야 되는 사회 문제가 있다고 생각을 해봅시다. 근데 성인 남자를 전부 다 할 수 없잖아요. 그러니까 성인 남자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광주에 사는 사람 몇 명, 이렇게 또 서울에 사는 사람 몇 명, 인구 비율별로 비율에 맞게 이렇게 사람들을 뽑아서 그 사람들한테만 설문지를 돌렸다고 생각을 해볼게요. 그들이 표본이 되는 겁니다. 표본. 자, 그러면 그들이 표본이 되면 표본의 대표성이 중요하다는 말은 뭐냐면, 표본이 그 전체 집단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야겠죠. 전체 집단을 대표할 수 있어야 된다는 소리입니다. 잘못된 표본의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전국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해야 되는 설문이 있다고 할 때, 광주 지역에만 살고 있고, 또 광주 북구 지역에만 있는 고등학생들에게 설문을 했다면, 그거는 전국 고등학생으로 일반화를 할 수 없잖아요. 그러면은 표본의 대표성이 결여되어 있는 거죠. 그런 표본의 추출은.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표본의 대표성이 질문지법에서는 굉장히 중요한 게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는 표준화라는 말이 나와요. 자, 표준화. 자, 구조화라는 말이 나오죠. 자, 표준화와 구조화를 동시에 설명할게요. 자, 표준화라는 거는, 표준화를 국어사전을 찾아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사물의 정도,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한 근거나 기준을 마련함. 어떤 사물의 성격 따위를 알기 위해서 근거나 기준을 마련하는 게 표준화다. 그러면 이걸 질문지법에 적용을 해보게요, 우리가. 그러면 질문지법을 통해서 어떤 사회 문제 또는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결론을 낼 때, 그러면 질문지법에 그 축적된 자료들이 그
그 일반화했던 우리가 그 결론을 내렸던 부분에 근거나 기준이 될 수 있다는 거죠. 네, 질문지법 자체가 어떤 표준화를 하기 위한 근거가 될 수 있겠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고요. 구조화라는 것은 국어사전적 의미를 먼저 알려드릴게요. 부분적 요소나 내용이 서로 관련되어 통일된 조직으로 만들어짐 또는 그렇게 만듦, 이런 걸 구조화라 그래요. 자, 부분들이 모여서 서로 관련된 통일된 조직을 만듦. 그러니까 질문지법에 나와 있는 문항들이라든지 또는 질문지법에 축적된 자료들이라든지 그런 것들이 하나하나 부분적인 것들이 서로 관련되어서 어떠한 의미를 나타내는 거죠. 그걸 조직이라고 설명을 하면 되니까요. 그래서 부분적 요소나 내용이 서로 관련되어 통일된 조직으로 만들어짐. 그게 구조화다. 자, 질문지법을 통해서 우리는 표준화와 구조화를 이루어낼 수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자, 시간과 비용이 효율적이다 라고 되어 있어요. 자, 설문지를 배포하는데 드는 비용이 효율적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사실은 절대적인 말은 아니에요. 왜냐하면, 전 국민을 대상으로 예를 들어 우리가 질문지를 돌린다고 할 때, 만약 표본조사가 아닌 거야. 그런 경우에는 시간과 비용이 굉장히 많이 들겠죠. 하지만 다른 연구에 비해서는 시간과 비용이 사실은 그렇게 많이 드는 건 아니에요. 어떤 것을 통해서 질문지법을 활용하는가도 차이가 있을 수 있죠. 우리가 설문지라고 하면은 뭐 종이에다가 우리가 체크를 하는 식으로 할 수도 있겠지만 요즘에는 그 인터넷 앱이나 또는 뭐 어떤 한 어플을 이용해서 설문지를 간단하게 스마트폰으로 작성할 수도 있잖아요. 뭐 이런 경우에는 시간, 비용 전부 다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겠죠. 자, 이 부분은 약간은 상대적인 면이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면 되겠고요. 자, 분석 기준이 명확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질문과 대답이 정해져 있기 때문에 질문과 대답할 수 있는 것들이 정해져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분석할 수 있는 기준이 당연히 명확하겠죠. 비교 분석에 적합하다라고 되어 있어요. 질문지법도. 자, 어떤 부분에 대해서 찬성한다, 찬성하지 않는다 라는 것도 질문지법에 들어갈 수 있다면 그 찬성과 반대의 이유를 물었을 때 비교 분석할 수도 있겠죠. 방금 선생님이 예시를 든 거고요. 질문지법 비교 분석에 적합한 방법이 맞습니다. 자, 이 전수조사가 가능하다는 것은 표본조사하고 반대쪽에 있는 의미예요. 반대쪽에 있는 의미입니다. 표본은 전체 집단을 대표할 수 있는 일부를 이렇게 선택해서 조사하는 게 표본조사라면 전수조사라는 것은 우리가 조사하고자 하는 대상 전체를 조사하는 거예요. 그것도 힘들겠지만 가능하다 라고 하는 게 질문지법이고요. 자, 악의적 응답 가능성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누가 설문을 해달래요. 그런데 읽어보지도 않고 질문도 안 읽고 그냥 무조건 아니요 이렇게 체크할 수도 있고, 아니면 무슨 고객 만족도 조사를 할 때 아이고 그래 고객 만족도지, 그래 잘했어, 난 괜찮았어 하면 전부 다 매우 좋음, 매우 좋음, 매우 좋음, 매우 좋음 이렇게 체크를 하는 거죠. 악의적인 응답 가능성, 그리고 또는 잘못된 응답의 가능성이 있을 수 있겠죠. 자, 그 다음이 정확성과 객관성이 높음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자, 정확성이라고 하고 객관성이라고 하면 명확하게 근거가 드러나야지만 객관성이 높다고 할 수 있잖아요. 그리고 정확성도 어떻게 자기가 정확하게 그 어떤 질문에 대한 답이 명확하게 드러나야 정확하다고 얘기를 할 수 있잖아요. 질문지법은 그래요. 질문지법은 아무래도 모든 근거가 자료로 남고 그 근거에 대한 대답도 정형화되어 있기 때문에 정확성과 객관성이 당연히 높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통계 분석이 용이하다. 당연하죠. 이거는 통계 처리가 쉽죠. 자, 통계 처리가 쉽다는 것은 비교 분석에 적합하다라는 거하고도 관련이 있을 수 있어요. 이걸 한번 써볼까요? 자, 펜. 자, 통계 분석하고 비교 분석의 적합성. 연결이 될 수 있겠죠. 통계를 통해서 비교 분석을 할 수 있잖아요. 그럼 비교 분석하려면 분석 기준도 명확히 해야겠네요. 분석 기준이 명확하다 보니까 구조화할 수도 있고 표준화할 수도 있겠네요. 이거 다 연결될 것 같아요. 좀 이따는. 자, 그리고 일단은 다음으로 볼게요. 자, 통계 처리가 용이하다. 통계 분석하면 통계 처리 당연한 거죠. 그죠? 자, 그 다음 봐볼게요. 다양한 매체 활용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다양한 매체 활용. 아까 선생님이 말한 것과 같은 것 같아요. 다양한 매체라고 하면 직접 만나서 종이로 주고받는 거, 그거 말고도,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거, 그런 것 같죠? 볼게요. 표본조사가 일반적이다. 그렇죠. 전수조사가 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요. 대량 자료 수집 가능하다. 그죠. 한 1000명한테 돌릴 수 있으니까요. 회수율, 응답률이 낮을 수도 있죠. 설문지 해달라고 하면 우리 시간 없다고 안 해주잖아요. 자, 회수율 줘놓고 못 받죠. 그죠? 그 다음에 응답률, 대답 안 해줄 수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회수율과 응답률이 상대적으로 낮을 수도 있죠. 자, 그 다음에 문맹자는 곤란하다. 자, 문맹자가 누군가요? 문맹이라고 하면 우리가 사전적으로도 봐볼 필요가 있는데, 문맹자라는 것은 글을 읽을 수 없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을 말해요. 글을 못 읽는데 설문에 참여하기 힘들잖아요. 그죠? 글을 쓸 줄 모른다면 설문에 참여할 수도 없겠죠. 자, 그렇기 때문에 문맹자는 글을 읽거나 쓸 줄 모르는 사람한테는 질문지법이 적용하기 곤란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전부 다 연결이 될 것 같아요. 자, 아까 통계 분석에서 시작했죠? 통계 분석은 비교 분석에 적합하고, 비교 분석에 적합한 것은 분석 기준이 명확할 수밖에 없겠죠. 이 분석 기준이 명확하기 때문에 구조화와 표준화를 달성할 수 있고요. 그죠? 아까 통계 분석, 통계 처리 용이. 자, 표본조사 일반적이고, 전수조사도 가능하고, 표본의 대표성은 너무 중요하죠. 자, 이런 조사 과정에서 다양한 매체를 활용할 수 있지만, 이 다양한 매체를 활용해도 악의적인 응답의 가능성도 있고 회수율과 응답률이 낮을 수도 있고요. 자, 아무리 매체를 잘 활용한다 하더라도 문맹자는 곤란하겠죠. 자, 아이디어를 좀 얻자면 문맹자도 가능하게끔 요즘에는 기술, IT 기술을 사용하면 문맹자도 제가 볼 때는 질문지법에 참여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읽어주고 어디를 이렇게 대답을 하면은 음성인식 기술 같은 거 해가지고 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자, 통계 분석 사용하는 거 당연히 양적 자료죠. 양적 자료예요. 많죠? 대량 자료 수집하는 거예요. 자, 이렇게 분석 자료이기 때문에 정확성과 객관성도 당연히 높고요. 이 모든 단어들이 전부 다 질문지법과 연결되어 있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이 이렇게 그림을 그린 거는 그냥 아무렇게나 연결해도 되는 거예요. 아무렇게나 이렇게 다 연결해도 질문지법이니까. 자, 그렇다고 알아두시면 되고, 다음 실험법 가겠습니다. 실험법은 우리가 과학 시간에 실험을 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자, 그래서 실험법은 우리가 가설을 세운다고 그랬죠. 가설을 세워가지고 그 가설을 바탕으로 우리가 가설이 수용되기도 하고 가설이 기각되기도 하는 그런 실험법을 말합니다. 방법론적 일환론이죠. 자, 한번 봐볼게요. 자, 독립변인 외 다른 변인은 통제한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자, 독립변인이라는 것은 원인이 되는 거라고 전 시간에 이미 설명을 드렸죠. 그러면은 결과가 되는 건 뭐였나요? 종속변인이라고 하면 되겠죠. 자, 독립변인 외에 원인이 되는 것을 놔두고 나머지는 다 통제를 하는 겁니다. 다른 조건들을 건들지 않은 거죠. 그러면 나머지는 동일한 조건 하나에서 어떤 하나의 변인만 변화를 준다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정확하다, 정밀하다, 객관성이 높은 결론이 가능하다. 실험이니까요. 당연히 그럴 수밖에 없겠죠. 종속 변인의 변화를 파악한다. 결과가 어떻게 바뀌는지를 파악하는 거죠.
독립변인의 외에 다른 건 똑같은데 이 독립변인이라는 것 때문에 종속변인이 어떻게 변화하는지를 우리가 알아보는 겁니다. 자, 그 다음에 양적 연구라고 되어 있어요. 자, 지금 양적 연구 방법에서 사용하는 실험법입니다. 아까 질문지표과 마찬가지로요. 자, 가장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진다. 자, 실험에서는 당연히 다른 변이는 통제하고 독립변이만 건드려야 되기 때문에 당연히 엄격한 통제가 이루어져야 오류가 안 나겠죠. 자, 그 다음에 인과관계 파악에 용이하다. 인과관계는 뭔가요? 원인과 결과 아닙니까? 독립변이, 종속변이, 원인, 결과, 원인관계, 파악 용이 이해가 될 것이라 생각됩니다. 자, 윤리적 문제 가능성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아무래도 이건 사회 문제잖아요. 인간 사회나 인간이 이루고 있는 사회 구조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또는 인간 개인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고, 작게는 가족에 대한 이야기일 수도 있어요. 우리가 여기에서 어떤 실험적인 영향을 가한다는 거예요. 그죠? 다른 변인을 전부 다 건들지 않고 똑같이 만들어 놓고, 한 가지 변인만 다르게 해가지고, 사람들의 반응을 결과로서, 즉, 종속 변인으로서 파악하는 거예요. 아주 조금은, 윤리적 문제가 있어 보이죠? 그죠? 이거는 뭐 우리가 어떤 진짜 무슨 화학 실험을 하는 게 아니니까요. 이건 사람을 대상으로 하는 거기 때문에 사람을 실험한다는 말 자체에서 오는 거부감, 그걸 생각한다면 윤리적 문제의 가능성은 충분히 유추할 수 있을 것이라 생각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실제 사회의 적용 한계, 실제 사회의 다른 변인을 어떻게 다 통제하겠습니까? 실제 사회에서는 적용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자, 사회과학에서 엄격한 통제 곤란 다 같은 말이고요. 자, 그 다음에 비교 분석에 용이하다. 자, 독립변인을 어떻게 쓰느냐에 따라서 종속변인이 어떻게 변하는지 파악하는 실험법에서 비교 분석은 당연히 용이하겠죠. 인과관계잖아요. 당연히 비교 분석하는데 적합할 수밖에 없습니다. 자, 이렇게 실험법 같은 경우에도 실험 집단과 통제 집단이 이렇게 나눠져요. 여기엔 선생님이 적어지지 않았는데 실험 집단이라는 것은 일정한 처치를 가한 집단이라고 하면 돼요. 독립변이에 속하겠죠. 일단은 그러니까는 그런 처치하지 않고 가만히 놔두는 집단, 통제 집단이라고 합니다. 통제 집단. 그 다음에 여러분들이 또 알아야 될 것은, 뭐, 크게 없네요. 자, 선생님이 나중에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에 대한 것을, 시간이 되면, 근데 어렵지 않아요. 통제 집단과 실험 집단 여기 안 나와 있지만 생각을 해보세요. 말 그대로, 선생님이 첫 시간에 말했나요? 항상 사회문화는 그 단어의 뜻이 다 있기 때문에, 사회문제에서도 통제 집단, 통제하는 집단입니다. 실험 집단, 실험하는 집단이에요. 실험 집단은 변화를 주고요. 어떤 처치를 가할 거예요. 근데 통제 집단은 그 처치를 가하는 과정이 없습니다. 자, 그리고 실험법의 구체적인 예시 또는 방법에 대해서는 우리가 충분히 나중에 연습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시간을 이용하도록 하고요. 자, 오늘은 일단 두 가지 자료조사 방법에 대해서만 공부를 하고요. 다음 시간에는 나머지 참여관찰법 이런 것들을 수업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